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은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막 금장 시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한적한 교외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그런 낭만적인 풍경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달콤한 휴식 같은 이미지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은퇴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주 무자비하고 치열하게 설계된 1000일짜리 생존 마스터 플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저도 자료를 미리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가 그 560 세대 건축사를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완전히 복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문건이 바로 3년 20억 경제 독립 전략 보고서 그리고 그에 따른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인데요. 특히 이 자료는 30년 경력을 가진 문진영이라는 약간 가상의 혹은 대표성을 띈 베테랑 건축사의 사례로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 네네. 그 베테랑 건축사요? 네, 이게 그냥 뻔한 노후 대비책이나 재무 설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최첨단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실물 투자 방식인 경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560 세대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자본 증식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와,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식노동마저 AI가 진짜 막 무서운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평생 전통적인 노동으로 살아오신 560 세대가 자신들이 가진 그 통찰력을 어떻게 AI와 결합해서 2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 천일의 공식을 해체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자산화할지 고민 중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로드맵이 아주 날카로운 생존 가이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로드맵의 도입부를 보면요. 그 상당히 파격적인 요구를 던지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거대한 자산을 만들겠다면서 다짜고짜 부동산 시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첫 100일 동안은 철저하게 자본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무자본 AI 비즈니스 세팅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막 스마트폰에 새로운 앱 하나 까는 것도 벅찬데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클로드니 영상 생성 AI니 하는 걸 API로 자동 연결하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너무 막막하죠. 네, 솔직히 506 세대에게 이런 거대한 기술적 장벽은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닌가요? 문건에서는 대체 이 현실적인 진입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설명하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 기술적인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변화를 짚어내면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관점을 뒤집는다고요? 어떻게 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살아남는 건 코딩을 직접 어떻게 하느냐, 그 기술적인 부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AI라는 아주 뛰어난 기술자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아, 지시자가 되어야 한다. 네네. AI는 문장을 유려하게 쓰고 이미지를 그럴듯하게 뽑아내는 그런 표현의 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을 압도하잖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의 냄새를 맡고 변수를 예측하는 그 통찰력은 절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 30년간 현장에서 막 구르면서 깨져본 5060 세대의 경험이야말로 AI가 가장 목말라 하는 핵심 데이터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비유를 하자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AI는 그 식당 주방에 새로 들어온 최고급, 초고속 블렌더기 같은 거네요. 20대 젊은 친구들은 그 최신 블렌더기 작동법은 진짜 기가 막히게 알지만 정작 그 안에 갈아 넣을 재료가 맹물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와, 네네. 반면에 5060 세대는 30년간 장독대에서 푹 묵힌 된장 같은 아주 독보적이고 묵직한 재료를 이미 손에 딱 쥐고 있는 셈이군요. 그 된장 비유가 진짜 이 로드맵의 핵심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합니다. 진짜 배기 재료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AI가 거짓 정보를 막 지어내는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재료가 확실하니까요. 그렇죠. 그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진짜 지식을 AI라는 블렌더에 넣고 가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드맵은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두고서라도 첫 100일 동안은 오직 이 AI 기반 구축에만 미친 듯이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걸 어떻게 갈아 넣는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도구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클로드, 미드저니, 타입캐스트 같은 이름들이 막 등장하고요. 특히 그 나노바나나2라는 굉장히 생소한 툴도 언급되더라고요. 50대 건축사가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연결한다는 건가요? 건축사의 사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도구의 역할이 아주 유기적으로 딱딱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건축사가 30년간 쌓은 현장 노하우나 빔, 그러니까 도면을 3D로 구현하는 그런 전문 지식을 텍스트로 풀어내면요. 네네, 텍스트로 일단 풀고 그러면 클로우드가 이를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유튜브 대본이나 전자책 목차로 싹 기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미드저니를 통해서 대본에 맞는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타입캐스트로 아주 전문성을 뺨치는 음성을 입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아까 말한 나노바나나2라는 건 또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이 나노바나나2는 건축에 특화된 AI 렌더링 툴이에요. 과거에는 건축사가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조감도를 힘들게 그렸다면 이제는 간단한 스케치나 아이디어만 프롬프트로 툭 입력해도 이 툴이 몇 초 만에 완벽한 건축 렌더링 이미지를 딱 뽑아내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흔해 빠진 무슨 동기부여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었군요. 그 발효하는 건축, 학습하는 AI라는 아주 전문적이고 니치한 타겟을 가진 채널을 런칭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AI를 단순한 비서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의 지식을 전 세계로 막 실어 나르면서 전자책을 팔고 광고 수익을 물어오는 24시간 무급 복제인간 직원으로 세팅하는 과정이었군요. 네, 그게 바로 시간과 수익을 물리적으로 분리해내는 첫 번째 혁명인 거죠. 이렇게 내 지식을 디지털 자산으로 포장해서 무한복제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비로소 자본주의 게임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AI 복제인간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고 매달 내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쳐요. 네, 300만 원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월 300만 원의 디지털 수익만 가지고는 그 목표인 20억이라는 거대한 실물 자산 포트폴리오를 쌓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진짜 부의 스케일업 엔진이 가동되는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 돈 벌면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예금부터 하려고 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로드맵은 그 300만 원을 저축하는 행위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단 1원도 소비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철저히 경매 종잣돈으로 재투자하는 무한동력 시스템을 지시하거든요. 아, 저축이 아니라 경매 종잣돈으로요? 네. 즉 디지털 세상에서 긁어모은 가상의 수익을 현실 세계의 묵직한 실물 자산으로 치환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경매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한테 또 의문이 듭니다. 하필이면 왜 경매일까요? 그리고 보통 권리 분석이나 시세 파악에만 수개월씩 걸리는 일반 투자자들도 많은데 50대 건축사가 경매 시장에서 어떻게 단번에 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건지 그 인과관계가 잘 안 그려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30년 현장 경험의 증가가 다시 한번 폭발하는 겁니다. 경매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리비 폭탄입니다. 아, 배고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요? 그렇죠. 건물 외벽에 막 굵은 금이가 있거나 물이 새는 자국이 보이면 일반인들은 덜컥 겁을 먹고 입찰을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건축사는 다릅니다. 현장에 딱 10분만 서 있어도 답을 내거든요. 저건 구조적인 붕괴 위험이 아니라 그냥 외장재의 단순 크랙이구나. 저건 200만 원이면 감쪽같이 보수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남들의 그 공포가 건축사에게는 훤히 보이는 기회가 되는 거군요. 거기다가 뭐 불법 증축 여부나 이 건물을 허물고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법적인 잠재력까지 도면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즉각적으로 계산이 서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건물의 숨겨진 가치, 그리고 정확한 수리 비용을 꿰뚫어보는 능력. 이 현장 통찰력이 경매 시장에서는 곧바로 20에서 30%의 안전마진이라는 숫자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싸게 낙찰받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치를 쫙 끌어올리는 마법이죠.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 50, 60 주인공의 체력이 좀 걱정됩니다.
첫 100일 동안 AI 파이프라인 구축하느라 진짜 머리가 터질 뻔했는데 이제는 막 수억 원이 오가는 법원 경매 정보까지 뒤지면서 입찰 경쟁을 벌여야 하잖아요. 이거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무리한 전략 아닐까요? 자료를 작성한 쪽에서도 그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단계별 접근법을 방어 논리로 제시합니다. 100일차까지는 경매 사이트 근처에도 아예 가지 못하게 해요. 아, 완전 차단하는군요. 네, 오직 AI에만 집중하죠. 그리고 200일차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루에 딱 30분씩 대법원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경매 근육을 천천히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처음부터 부동산에 덤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아파트나 상가가 아니면 대체 처음에 뭘 낙찰받는 건가요? 첫 타겟은 철저하게 동산입니다. 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의 소액 물건들이죠. 동산이라면 뭐 움직이는 재산이요? 맞습니다. 공장에 방치된 중장비, 법인 소유의 특수기계 장치 혹은 차량 같은 것들이요. 건축사는 평소 현장에서 기계의 상태와 중고 시장에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눈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산을 싸게 낙찰받아서 즉시 중고로 되팔면서 자금 회전율의 감각을 익히는 거죠. 아하, 수억 원짜리 아파트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헛스윙을 하기 전에 100만 원짜리 기계로 수십 번 타격 연습을 하면서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군요. 네, 아주 현명한 접근이죠. 그렇게 작은 성공을 막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목표했던 2천만 원의 경매 실탄이 딱 장전됩니다. 자, 이제 로드맵의 중반부 366일차에서 731일차 사이의 구간으로 진입하는데요. 전 사실 이 대목에서 숫자를 보고 좀 갸우뚱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고작 2천만 원으로 어떻게 8억 원 규모의 자산으로 폭발적인 스케일업을 이뤄낸다는 걸까요? 혹시 AI 수익을 담보로 엄청난 은행 대출을 막 끌어다 쓰는 그런 극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가요? 은행 대출도 당연히 활용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레버리지는 한국 부동산 시장 특유의 전세 제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역학을 한번 해부해 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감정가 1억 3천만 원짜리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다고 쳐보죠. 건축사는 앞서 말한 그 20%의 안전마진을 적용해서 이걸 1억 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약간의 수리를 거친 뒤에 7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를 바로 구하는 거죠. 잠깐만요. 계산을 좀 해보죠. 1억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에게 7천만 원을 먼저 받게 되니까 결국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묶이는 투자금은 딱 3천만 원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시세보다 이미 3천만 원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미 투자금 전액에 달하는 수익을 확정 지은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와, 미쳤네요. 이렇게 회수된 전세금하고 AI 파이프라인에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을 계속 합쳐서 두세 채의 소형 물건을 동시에 굴리는 복리의 엔진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구조네요. 그런데 자료를 또 꼼꼼히 읽어보면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일반 법원 경매만 고집하지 않고 온비드, 즉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라는 전략이 아주 크게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이 온비드라는 게 정확히 법원 경매랑 어떻게 다르고 왜 5060 전문가에게 더 유리한 사냥터가 되는 건가요? 온비들은 법원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자산 처분 시스템입니다. 주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된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쓰던 낡은 관사, 창고 같은 물건들이 나오죠. 아, 물건 성격이 좀 다르군요. 네, 일반인들은 절차도 되게 생소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일까봐 지레짐작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하지만 공공발주 프로젝트를 수없이 경험해본 건축사 입장에서는 이런 국유재산의 건축법규나 행정 절차는 너무나 익숙한 그냥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 이야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명도잖아요. 원래 살고 있던 점유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과정인데 초보자들은 보통 이 명도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경매를 아예 포기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명도 저항이 엄청나죠. 하지만 건축사에게 명도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구조적인 협상일 뿐이에요. 구조적인 협상이요? 네, 이분들은 3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진짜 말 안 통하는 시공업자나 하청업체들과 매일같이 협상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들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도배, 장판,
누수 수리비를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산정해냅니다. 견적이 딱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점유자를 만나면 막 무작정 나가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수리비 견적서를 딱 보여주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사비를 협상하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 압도적인 협상력이 명도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단숨에 소거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세 레버리지가 막 돌아가고 자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하면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지기 마련이잖아요. 통장에 막 수천만 원이 찍히면 차도 바꾸고 싶고 좋은 것도 먹고 싶어지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이 로드맵에서는 철저한 3개 계좌 분리 시스템을 요구하더라고요. 처음 이 대목을 읽었을 때는 그냥 뭐 물기를 나누는 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한 통장 쪼개기가 아니더라고요. 5060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지갑을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거대한 기업의 자금을 통제하는 CFO, 즉 최고 재무 책임자로서 철벽 같은 방화벽을 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네, CFO의 방화벽이라는 표현이 진짜 아주 정확합니다. 생활비 계좌는 완전히 논외로 치고요. 투자를 위한 세 개의 방화벽을 딱 세웁니다. 매월 300만 원이 꽂히는 경매 실탄 계좌, 그리고 50만 원 한도로 묶어두는 AI 재투자 계좌, 마지막으로 홍수나 가뭄에 대비하는 100만 원짜리 비상예비 계좌입니다. 철저하게 용도를 분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방화벽이 무너져서 막 경매 실탄을 생활비로 땡겨 쓰거나 비상금을 AI 장비 사는데 플렉스 해버리면 이 복리의 엔진은 그 즉시 멈춰버린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3천만 원짜리 소형 빌라로 수익 좀 냈다고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서 수십억짜리 꼬마 빌딩에 무리하게 베팅하는 탐욕. 네. 제일 흔한 실수죠. 그리고 둘째, 임장 다니고 경매장 가는 그 현장 재미에 푹 빠져서 정작 돈줄인 AI 컨텐츠 업로드를 멈춰버리는 본말전도. 그리고 셋째가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명도 협상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무조건 빈집만 찾아다니는 도피입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을 무사히 피해가면서 낙찰 물건이 3건 이상으로 딱 늘어나면 그때부터 로드맵은 새로운 방패를 쥐어줍니다. 바로 법인 설립이죠. 개인의 이름표를 떼고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써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대출 한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전략입니다. 야, 드디어 거대한 자본의 수레바퀴가 완성이 됐군요. 이제 마지막 3단계, 731일차부터 운명의 1000일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방화벽은 견고하고 법인까지 세워졌어요. 이제 이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20억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착시키는 건가요? 이 시점부터는 자잘한 주거용 소형 물건에서는 손을 떼고요. 상가, 중소형 공장, 수익형 오피스 등 덩키가 큰 고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쌓아 이동합니다. 하지만 진짜 극적인 변화는 자산의 액수가 아니라 시간의 해방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구축한 모든 시스템의 80%를 AI로 전면 자동화해버리는 단계거든요.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됐던 그 툴들이 여기서 진가를 발휘하겠네요. 문서에 보면 메이크라는 도구를 써서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완성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이 메이크도 또 다른 글쓰기 AI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메이크는 여러 앱과 AI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는 동안 클로드가 써둔 대본을 메이크가 자동으로 쫙 끌어와서 음성 AI로 넘기고요. 완성된 영상을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까지 스스로 해버립니다. 와, 알아서 촉척이네요. 네, 심지어 경매 사이트에서 내 조건에 맞는 물건이 나오면 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쏘고 세입자들의 단순한 수리불만 같은 건 AI 챗봇이 1차로 응대해서 걸러내는 식이죠. 와, 그야말로 나 없이도 알아서 굴러가는 무인 공장이 완성되는 거네요. 그렇게 도달한 20억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종 황금 비율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12에서 14억, 즉 65% 정도는 부동산 실물 자산으로 딱 깔아두고요. 3에서 4억은 AI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무형의 디지털 자산 가치, 그리고 나머지 3에서 4억은 언제든 뺏을 수 있는 현금과 금융 자산으로 배분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에만 100% 묵을 매지 않고 유동성을 넉넉히 확보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유동성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확보된 100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월 200만 원 이상의 완벽한 패시브 인컴,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익이 확정됩니다. 가족법인을 통해서 향후의 상속과 증여 구조까지 세금 셀 틈 없이 딱 세팅해두고 나면 이 50대 건축사는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아주 쿨하게 은퇴를 공식 선언하게 되죠.
자, 그럼 이쯤에서 그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1000일 동안 AI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중장비도 되팔고 험악한 명도 협상까지 하던 이렇게 치열한 분이 1000일이 지났다고 갑자기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넷플릭스만 볼 리는 없잖아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은퇴의 진짜 의미는 대체 뭘까요? 전치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의 은퇴는 일을 완전히 그만둔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노동해야 하는 상태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멘토의 뼈 때리는 조언이 하나 있거든요. 오? 뼈 때리는 조언요? 발효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묵힌다고 다 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않게 온도와 습도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000일의 치밀한 설계 끝에 경제적 생존의 굴레를 딱 벗어 던졌다면 1001일째부터는 그동안 쌓은 지적 자산과 통찰력을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임팩트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문건이 말하는 진정한 독립의 완성인 거죠. 야, 정말 밀도 높은 여정입니다. 한번 쫙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희가 탐구한 이 로드맵은 50, 60세대 전문가가 평생 몸으로 부딪히며 만들어낸 대체 불가능한 현장의 냄새, 바로 그 발효된 통찰을 AI라는 24시간 직원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게 첫걸음이죠. 거기서 나오는 무자본 현금 흐름을 고스란히 실탄으로 모아서 남들의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경매 공매의 전세 레버리지로 스케일업을 해죠. 그리고 마침내 3년 1000일 만에 20억 규모의 자동화된 부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아주 지독하고도 매혹적인 생존 지침서였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나이듦이 결코 정보의 뒤처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파워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는 건축사의 사례였지만요. 저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이 공식을 본인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영업 현장에서, 교단에서 혹은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묵묵히 버텨내며 쌓아온 그 직업적 노하우야말로 AI가 절대 훔쳐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발효된 재료니까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강조했듯 업무의 80%가 자동화되는 세상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로드맵의 미래처럼 AI가 우리의 논리적 사고, 글쓰기, 심지어 건축 도면 그리는 작업까지 비즈니스의 80%를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세상이 온다면 도저히 자동화할 수 없는 인간의 나머지 20%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불완전함에서 번뜩이는 직관, 숫자로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순수한 공감, 그리고 치열한 명도 협상 끝에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면서 건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쩌면 1000일의 뼈를 깎는 설계가 끝난 뒤에 미래 경제에서 가장 비싼 값표가 붙게 될 자산은 그 완벽하게 세팅된 AI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가장 기계답지 않은 우리의 본 모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이 상향평준화될 때 여러분이 가진 그 대체 불가능한 20%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치해본 이 1000일의 로드맵을 덮고 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줄 여러분만의 고유한 무기가 무엇인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중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